날이 밝자마자 연화가 향한 곳은 한양거리에 위엄있게 자리 잡은 관아의 정문이었습니다. 밤새 산길을 헤치느라 치마폭은 갈갈이 찢기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서리발처럼 서슬이 펄했지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관아 앞에 커다란 신문고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둥, 두둥.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는 북소리는 마치 최씨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애도하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관아 마당으로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곧 사또의 부름을 받은 연화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피로 얼룩진 낡은 장부를 꺼내어 사또 앞으로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수년간 한 여인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쌓아온 고통의 증거이자 피 맺힌 노동의 기록이었지요. 이 소식을 듣고 관아로 달려온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방자하게 굴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정신 나간 년이 가문의 수치를 모르고 관아까지 기어들었느냐며 하인들을 시켜 그녀를 당장 끌어내려 했지요. 하지만 사또의 엄한 호령에 박씨 부인도 결국 서슬퍼런 위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경악의 소리가 파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연화가 매일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행한 모든 가사, 노동이 은전과 곡식으로 환산되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내뱉은 가혹한 언사와 매질의 횟수, 그리고 굶주렸던 끼니까지 날짜별로 기록된 것을 본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게 정녕 사람의 탈을 쓰고 같은 가족에게 할 짓이란 말이냐? 군중 속에서 누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자 늘 인자한 척했던 최씨 가문의 명예는 순식간에 시궁창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사또, 이 무슨 망측한 장난이란 말입니까? 며느리가 시댁일을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도리이거늘 어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단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연화가 도리라 하셨습니까? 그 도리라는 명분 아래 저를 짐승처럼 부리며 단 한 끼의 따뜻한 밥상도 허락지 않으신 것이 당신이 말하는 가문이 법도입니까? 연화의 서늘한 반문에 박씨 부인은 입을 벙긋거리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때 뒤늦게 나타난 형님 정씨 부인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연화에게 은밀히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비단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가문의 재산을 조금 떼어줄 테니 이쯤에서 소동을 멈추자며 달콤한 말로 합의를 종용했지요. 하지만 연화는 정씨 부인의 그 가식적인 손길을 차갑게 뿌리치며 사또를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구걸하듯 받는 은전 몇 푼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이제 연화의 단호한 목소리만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박씨 부인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잿빛이 되었습니다. 조선 8도의 최씨 가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연화는 비로소 지옥 같던 앞치마의 굴레에서 스스로를 해방하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준엄한 판결이 관아 마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최씨 가문의 소슬대문에는 이미 몰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토록 고고하게 고개를 쳐들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사또의 호령 앞에 끝내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사또는 연화가 제출한 피 묻은 장부를 토대로 그녀가 지난 수년간 이 가문을 위해 쏟은 노동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 즉각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물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박씨 부인에게 이는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판결이 떨어지기 무섭게 최씨 가문의 위선을 목격한 한양의 상인들은 하나둘 거래를 끊겠다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이미 시궁창에 처박혔고 박씨 부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금전적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지요. 박씨 부인은 광기 어린 눈으로 바닥을 긁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 돈이다. 내 목숨보다 귀한 재물인데 저 천한 것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사또, 이건 불공평합니다. 연화는 그 처참한 광경을 한 걸음 뒤에서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재물이 아니라 당신이 수년간 갉아먹은 제 시간과 영혼의 값입니다. 이제야 정당한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뿐이지요. 이때 줄곧 침묵을 지키던 남편 최진사가 비틀거리며 연화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연화는 불에 댄 듯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어머니의 기세가 무서워 당신의 눈물을 모른 척했소. 제발 다시 돌아와 우리 가문을 예전처럼 돌려놔 주시오.
최진사의 비겁한 애걸복걸에 연화의 눈가에 비로소 서늘한 조소가 머물렀습니다. 가문이라니요? 제게 이곳은 가정이 아니라 피냄새 진동하는 도살장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방관하던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속의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한편 안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형님 정씨 부인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몰락이 남편인 최 판서의 관직에 해가 될까 두려워 비단 보따리에 자신의 패물만을 챙겨 서둘러 친가로 도망칠 궁리를 했지요. 자애로운 척하던 그녀의 위선은 가문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며 흩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재산을 압류하러 들어온 관원들의 발끝을 붙잡고 실성한 듯 웃으며 먼지 구덩이를 굴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하대하던 연화의 피 묻은 앞치마가 마당 한 구석에서 바람에 날려 박씨 부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연화는 사또가 건네준 판결문과 배상금이 담긴 보따리를 챙겨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관할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최씨 가문의 저택이 무너져 내리는 환청이 들리는 듯 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요. 수년간 그녀를 억죄던 무거운 며느리의 굴레는 이제 잿더미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쫓아오며 부르는 최진사의 목소리를 어둠 속에 묻어두고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무너진 가문의 대들보 아래 남겨진 것은 탐욕에 찌든 노파의 울음소리와 비겁한 남자의 한숨뿐이었습니다. 연화가 떠난 자리에는 오직 그녀가 흘린 땀방울만이 차가운 대지에 뿌리 내려 복수의 꽃을 피우고 있었죠. 한양 도성박. 작지만 정갈한 주막 한 채가 석양빛을 받아 따스하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상을 차리는 곳이 아니라 주인장의 긍지가 담긴 맛있는 냄새가 번져나오는 공간이었지요. 주막의 주인은 다름 아닌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떼국물 흐르는 삼배 앞치마가 아니라 단정한 무명옷을 입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롯가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국 냄새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은 밥을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지난 세월 최씨 가문에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차려냈던 그 수많은 밥상과는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이죠. 그녀는 이제 자신의 노동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에 깊은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더 주시게. 이리 만난 음식은 참으로 오랜만이로군. 주막을 찾은 단골 손님의 외침에 연화는 예, 잠시만 기다리셔요라며 쾌활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억눌림이나 두려움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어주며 연화는 문득 길가의 핀 들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렵 한양 도성 안에서는 최씨 가문의 비참한 종말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한 박씨 부인은 끝내 정신을 놓아버렸다고들 했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은 폐가가 되어 잡초만 무성해졌고 박씨 부인은 거리에서 며느리야 밥을 차려라라고 소리치며 미친 노파가 되어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무능했던 최진사 역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떠돌이 신세가 되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들은 이미 생을 다한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으니까요. 해질녘 주막의 일을 마무리하던 연화 앞에 낡은 도포 차림의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문지방을 넘지 못한 채 멀찌감치 서서 연화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연화의 전 남편 최진사였습니다. 연화는 그의 기척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묵묵히 국밥을 끓였습니다. 최진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 아니 주인장. 내가 참으로 늦었소. 당신이 그 어두운 부엌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소. 연화는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투명하고 맑아서 도리어 최진사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최 서방님, 늦었다는 말은 돌이킬 수 있는 사람끼리 나누는 것입니다. 제게 서방님은 이미 오래전 그 화려한 잔치상과 함께 뒤엎어진 인연일 뿐이지요. 연화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아 더욱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최진사는 그녀에게 다가서려다 멈칫하더니 품 안에서 낡은 놀이개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고는 도망치듯 주막을 떠나갔습니다. 연화는 그 놀이개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아궁이 속 이글거리는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명예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올가매었던 마지막 족쇄가 타들어가는 의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홀로 평상에 앉아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비난을 들을 필요도 없는 완전한 자유의 시간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투박해진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피를 흘렸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구원하고 일궈낸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연화는 옅은 숨을 내쉬며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매듭마저 풀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연화라는 이름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멀리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길었던 잔혹 동화는 끝이 났고 이제 그녀의 앞에는 빛나는 아침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앞치마를 고쳐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굴욕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성껏 요리하기 위한 자유의 깃발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이 되어주세요.